네, 안녕하세요. 최성환입니다. 오늘은 실리콘밸리 창업가 정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입니다. 저는 현재 2080 벤처스라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이자 벤처 캐피탈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본사는 미국이고요. 지금 다양한 스타트업의 투자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는 실리콘밸리 엑셀러레이터 마인더 브릿지라는 곳에서 아시아 총괄이사를 맡았고요. 그리고 엔젤 투자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가 엔젤 투자를 진행을 했던 기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페이스X나 세레브러스라는 유니콘에도 제가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조금 초기 단계 그리고 시리즈 A, B 단계의 스타트업들에도 투자를 했었습니다. 네, 그 Y라는 거는 Y 컴비네이터라고 세계에서 정말 제일 유명한 엑셀러레이터 출신의 이제 스타트업들에도 제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스타트업 경험이 있는데요. 저도 스타트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에 다니면서, 글로벌 스타트업에 다니면서 엑시트에도 공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공헌을 했던 엑시트는 이제 M&A, 다른 핀란드 대기업에 이제 스웨덴에 다녔던 스타트업을 이제 엑시트 시키는 데 공헌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일본에 다녔던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일본 벤처 기업을 이제 일본에서 상장시키는 그런 엑시트도 공헌을 했었습니다. 네,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을 했던 내용들을 최대한 풀어서 실리콘밸리에 이제 어떤 기업가 정신, 창업가 정신이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 사업들을 해 나가시면서 어떻게 이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리콘밸리라고 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정말 좀 많은 단어들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단어들이 많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좋은 것들도 있고요. 좀 안 좋은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특히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현지에서 이제 정말 많은, 안 좋은, 좀비 타운이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고요. 어, 좋은 이제 이렇게 보고 계시는 단어들도 좀 많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미지를 드리기 위해서 현지에서 제가 있었을 때 느끼고 봤던 그런 사진들을 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릿지고요. 네, 여기 보이시는 도시가 금문교 뒤에 보이시는 도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실리콘밸리 이제 투어를 저도 처음에 갔을 때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메타 갔을 때 네, 메타 앞에서 찍었던 페이스북에 좋아요 네, 랑 함께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제가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MBA 졸업을 하면서 네, 찍었던 사진이고 그리고 마인드 브릿지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하면 정말 많은 정부 기관, 뭐 대기업에서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곳에서 방문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어떤 점이 배울 점이 있는가를 좀 많이 이제 학습을 하러 오시는데요. 네, 그 장면 중에 하나고요. 네, 오셨던 분들이 중기부 분들하고 좀 많이 오셨어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제가 있을 때 이제 한국 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이태리, 뭐 쿠웨이트, 대만 등등 이제 정말 다양한 국가의 스타트업들을 실리콘밸리에서 엑셀러레이팅을 하는 이제 그런 역할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온 스타트업들을 데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 가서 이제 거기 디렉터 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뭐 구내 식당에서 네, 같이 식사도 하면서 코로나 전이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네,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마인드 브릿지에서 이제 있을 때 그 나스닥 그 행사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나스닥 행사장에서 행사도 이제 했었었고요.
네, 그리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주최한 다양한 이벤트도 네, 제가 참여를 했었고 이때는 그 ESG 이게 5년 정도 전이죠. 네, ESG를 토픽으로 좀 다양한 논의를 함께 이제 그 업계에 계시는 분들과 나눴던 생각도 납니다. 이런 이벤트들이 엄청 많았어요. 코로나 전에는. 그리고 여기에는 나스닥이 이제 매번 시작을 할 때 벨을 울립니다. 네, 종을 울리는데 그때 종을 울릴 때 저도 함께 했었어요.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뒤쪽에 네, 제가 또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네, 모습이 캡처가 된 것도 보입니다. 네, 그리고 현지에서는 일도 열심히 하지만요, 놀기도 정말 열심히 놉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한눈에 좀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찾다가, 네, 할로윈 때, 네, 저희 그 마인더 브릿지 다닐 때 대표 집에서 하우스 파티를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저희 팀원들과 함께 좀 꾸몄던 네 약간 하드 락 스타 느낌으로 그게 띠이었고요. 그걸로 꾸몄었는데 그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일단 다양한 사진들을 보셨는데요. 어떻게 좀 현지의 느낌이 좀 전달이 됐으면 합니다. 일단 먼저 실리콘밸리를 알기 전에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실리콘밸리가 이제 시작이 됐는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처음에 실리콘밸리가 이제 시작이 된 계기는 캘리포니아에서 골드러시가 일어났었습니다. 1800년도 중순쯤에 네, 일어났었고요. 골드러시가 이제 일어나면서 정말 많은 뭐 멕시코나 뭐 중국이나 뭐 등등 다양한 국가에서 이제 금을 캐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정말 큰 금강이 발견되고 사람들이 이제 금을 보고 다 모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양성을 가지게 되었고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HP라는 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네, 그래서 HP가 설립이 되고 거기에서 정말 많은 능력 있는 기술자분들이, 과학자분들이 기술들을 개발을 해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트랜지스터라고 있어요. 지금으로 보면은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네, 전자기기 간의 소통, 내부에 이제 그 회로들을 연결시켜주고 소통을 하게 해주는 네, 그런 트랜지스터를 이제 개발이 되었고, 그걸 윌리엄 쇼클리라는 괴짜 과학자가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네, 이분이 어, 개발을 하면서 이게 정말 좋은 기술이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리고 당사자도 알아봤겠죠. 네, 알아보고 이제 쇼클리 세미컨덕터 라바토리를 이제 1956년도에 설립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능력자분들이 네, 이 회사에 들어가서 예, 일을 하고 네, 그리고 투자도 받았었고 네, 하면서 회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회사를 시작을 했는데 윌리엄 쇼클리라는 분이 정말 똑똑한 과학자 분이셨어요. 그래서 상도 많이 받으셨고 했는데 문제가 어, 좋은 CEO는 아니었나 봅니다. 네, 좋은 관리자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이 있었던 다른 기술자분들이 나와서 새로운 회사들을 차렸는데 그 많은 회사들을 차렸지만 그 회사들 중에 이제 좀 유명한 곳들이 인텔, 엔비디아라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트랜지스터가 조금 더 전자적으로 작게 이제 개발이 된 게 1958년도, 네, 1960년도 사이에 나왔고요. 네, 나오면서 이제 1961년도에는 데이비스 앤 락이라는 실리콘밸리에 처음 생긴 VC도 이제 생겨났습니다. 원래는 금융이라고 하면 뉴욕이었어요. 네, 뉴욕이었는데
이때 이제 새로운 이런 트랜지스터라든지 어, 그 실리콘으로 베이스로 한 네, 다양한 기술들 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VC들 어, 동부에 있는 네, 뉴욕에 있는 그런 금융가 분들이 이제 서부로 좀 관심을 돌리면서 투자가 시작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1969년도 아르파넷이라고요. 어, 인터넷의 이제 기본 기술이 되는 거입니다. 네, 이거 인터넷은 아닌데 원래 이게 아르파넷이 생긴 계기가 국방부에서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이제 전쟁을 할 당시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고 하면 이제 한 곳만 공격을 당하면 이제 정보 공유라든지 소통이라든지 뭐 데이터의 관리라든지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아르파넷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파넷을 이제 좀 더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인터넷이 된 거죠. 네, 그리고 1971년도에는 실리콘밸리가 이전에는 실리콘밸리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뉴스 신문에서 실리콘밸리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실리콘밸리가 이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1970년도 에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1980년도 시스코, 어도비, 네, 1990년도에는 뭐 구글, 야후, 아마존, 페이팔, 그 이후에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나왔죠. 네, 이렇게 보시면서 일단 초반에는 이제 세미컨덕터 반도체를 즉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회사들이 정말 많이 나왔고요. 네, 1980년도에는 이제 그 하드웨어들을 기반으로 했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되는 네, 것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1990년도에는 좀 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 많이 나왔고 그 이후에는 인터넷으로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이 더 많이 나왔죠. 뭐 플랫폼이라든지. 네,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의 이름도 함께 보면서 트렌드도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리콘밸리라고 하면 이제 현지에서는 실리콘밸리라 그 현지인들은 실리콘밸리라고 잘 칭하진 않고요. 베이 에리어라고 베이 지역이라고 칭합니다. 그 이유는 베이는 만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바닷가 위에서 밑에서 이렇게 오고요. 그래서 여기 만으로 이렇게 모이는데요. 이 만을 베이라고 하고 그래서 베이 지역, 베이 에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샌프란시스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실리콘밸리가 처음 시작이 됐을 때는 여기 밑에 지역, 사우스 베이라는 이제 뭐 팔로알토, 멘로 파크, 마운틴 뷰, 써니베일 뭐 이런 쪽으로 원래 실리콘밸리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얘기할 때 실리콘밸리라고 하면 여기를 얘기하는 사람들 밑에 쪽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전체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사람들마다 보는 뷰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라고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제가 다양한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에 제가 골드러시를 얘기를 했을 때 어, 그 다양성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기술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새로운 혁신을 받아들이면서 실리콘밸리만의 이제 새로운 문화가 생겨났는데요. 네, 좀 그 문화를 일단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문화의 중요성의 이유는 일단 문화가 지금 실리콘밸리가 생긴 그 바탕이고요. 축이 됐고요. 그리고 문화는 일단 유전은 아니지만 습득이나 전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역사도 설명을 좀 드렸던 이유가 이런 역사를 가졌으니까 이런 문화가 생겨났구나라는 걸 일단 이해하실 수 있도록 네,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였고요. 어, 그리고 실리콘밸리는 사람들이 이제 그 정말 다양하게 네, 존재를 하는 곳이고 그 말은
이제 인종도 그렇고요. 그리고 마인드도 그렇습니다. 네, 인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시아인도 정말 많은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럴 거예요. 뉴욕 가보셨던 분들은 약간 어, 영어를 잘 못하면 이제 뭐 주문을 할 때 영어를 잘 못하면 좀 무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씬도 가끔씩 있기는 합니다만 샌프란시스코나 이렇게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좀 적어요. 왜냐하면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다양한 발음들, 문화권, 네, 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폭이 넓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실리콘밸리에 좀 바탕이 되지 않았나라는 일단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한국 문화를 좀 보시면은 한국은 어떤가요? 이제 단일 민족이죠. 전통성이 있는 단일 민족이고, 가족 위주고, 또 공동체 위주, 이제 공동체 커뮤니티나 뭐 사회 뭐 이런 게 위주고, 예절과 규율이 있고 좀 빨리빨리 뭐 하는 그런 문화, 한국의 문화가 있잖아요. 잘 아시겠죠? 네, 이런 문화가 있는데, 실리콘밸리 문화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다양성을 포용하는 네, 그런 문화가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차별이 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실력적으로는 무시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어디에 이제 인종이라서 무시를 한다거나 뭐 영어를 못해서 무시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적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현지에서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영어를 못하면 안 된, 못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혁신 아니면 죽음을 이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현지에서는 어, 혁신이 아니면은 이제 도태된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이제 새로운 지금 그 아까 보셨던 새로운 회사들도 정말 각 연도에 따라서 사람 그 회사들이 계속 새로 나오고 지금도 계속 새로 나오고 있고 새로운 이제 기술들이 또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한 곳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 아니면은 이제 도태되면 곧 죽음이다. 네, 라는 생각을 이제 현지에서는 그런 생각이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과 경쟁을 같이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한국에선 어, 그 경쟁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제 좀 배척하고 좀 없애버려야 되고, 네, 뭐 깔아뭉개야 되고라는 생각이 이제 좀 바탕에 좀 많이 깔린 것 같은데요. 현지에서는 이제 경쟁을 하는 상대와도 협업을 합니다. 네,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협업도 하고요. 아니면 같은 경쟁자라고 해서 이제 내가 잘하는 걸 이 사람이 못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잘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어,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네, 같이 협업을 하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실패를 하면 좀 약간 망했다. 인생 끝이다. 라는 생각들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현지에서는 실패로 배우는 걸 더 선호합니다. 네, 당연한 실패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패보다는 에러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이제 어떤 게 좀 더 나은 방법이냐, 네, 어떤 게 좀 더 나은 선택이냐를 이제 매번 테스트를 해 나가면서 실험을 해 나가면서 배우고 그걸로 학습하고 그래서 이후에 다시 실패가 없도록 네,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o big go home, go big or go home이라는 문화인데요. 이 문화는 어, 워낙 이제 큰 회사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실리콘밸리에.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로서리처럼 이제 작게 사업할 거면은 뭐 그냥 집에 가라라는 네, 그런 좀 문화도 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은 뭐든지 큰 비전으로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뭐 어떻게 세상을 바꿀 건지,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지구를 구할 건지, 네, 뭐 이런 좀 큰 주제의
내용으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많이 나누고요. 네. 그게 이 고빅 올고 홈이 좀 기반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work hard, play hard. 네, 이것도 정말 현지의 문화인데요. 어,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특히 파운더 분들은 뭐 9 to 6가 없어요. 9 to 6를 원하신다면 스타트업 창업을 좀 하시면 안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자신의 이제 뭐 살과 뼈를 갈아 넣는 네, 일이라서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어, 하지만 정말 미친 듯이 일하지만 또 미친 듯이 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스트레스를 풀고 어, 정말 잘 놉니다. 네. 그래서 work hard, play hard가 이제 실리콘밸리 문화 중에 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창업가 정신 아니면 기업가 정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뭔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이게 제 정의입니다. 제가 정의하는 창업가 정신은 문제를 특정하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리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현실화시키는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신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문제를 특정하지 않으면은 네,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게 파고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계속 파고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문제인지를 네, 내가 생각하는 이 문제가 정말 큰 문제인지를 이제 계속 파고들면서 특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돼요. 리스크 없이는 솔직히 창업가 정신을 발휘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물론 이제 리스크를 뭐 회사를 다 때려치고 뭐 나의 전 재산을 박아라 뭐 이런 리스크는 아니고 리스크 이걸 하면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네 하시면 좋다라는 뜻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 부분에서는 해결책은 좀 다양한 해결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창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에서는 이제 뭐 어떤 부분의 작은 네, 변화보다는 이제 좀 혁신적인 네, 그리고 좀 창의적인 어떤 해결책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고 그걸 현실화시키는 네, 정신입니다.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창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이란 현실화를 시키는 정신이 꼭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스타트업은 뭘까요? 일단 메타버스 쪽으로 이제 스타트업을 지금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스타트업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보자면은, 일단 한 명이나 아니면 여러 명의 설립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연역이 짧은 기업이고, 연역이 짧다는 건, 예를 들어서 뭐 한 명이나 여러 명의 설립자가 공동으로 설립했는데 뭐 50년이 됐다라고 하면 스타트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네, 그리고 혁신적이고 유니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 하고 시장에 선보이는 것. 네. 이게 영어로는 뭐 커머셜라이제이션, 시장에 선보이는 걸 커머셜라이제이션, 상업화라고도 하는데 네, 이 세 개를 다 하는 곳이 스타트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카페 창업이다, 뭐 식당 창업이다라고 하는 건 스타트업이라고 보기엔 어렵다. 왜냐? 혁신적이고 유니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이 세 개가 꼭 들어가야 스타트업이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업계에서 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아이디어라고 한국에서는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일 뿐이거든요. 네. 어떤 리서치에서 인간이 살면서 평균 20개의 정말 대박치는 아이디어를 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모두가 이 아이디어들로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네, 즉 이제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스타트업을 해서 어, 스타트업을 이 세 개의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하거나 뭐 최소한 두 번째는 돼야 되겠죠. 두 번째가 돼서 어, 돈을 이제 벌 수 있는 걸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아이디어만 한국에선 그런 분들도 좀 많이 봤어요. 이제 어, 내가 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투자자한테도 얘기를 잘 안 해주고 주변에도 얘기를 잘 안 하고 왜 그러냐 물어보면 뺏길 것 같아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뺏길 것 같은 아이디어는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이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네, 사업을 하시는데. 자, 그리고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뭐 아이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종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보시면요. 일단 누군가 새롭게 개발한 기술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와 같은. 네. 아니면 원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방식보다 훨씬 쓰기 쉽게 아니면 편하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요. 쿠팡처럼. 네, 이전에 이커머스가 있었죠. 네, 이커머스들 거래상 상거래들 인터넷 상거래들이 있었는데 어, 그런 것보다 이제 그런 다른 이제 회사들보다 훨씬 어, 쓰기 쉽게 편하게 만들어지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또 혁신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아니면 구글 같은 경우죠. 어,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은 소셜 미디어긴 하지만은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 돈 버는 방법은 어, 광고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디지털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는 이제 이렇게 새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 새로운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네, 이런 방법이거나 아니면 아직 아무도 한 적 없는 사업, 예를 들어서 뭐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 사업이죠. 네, 에어비앤비 같은 사업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솔직히 뭐 다 미친 짓 아니야. 누가 자기 집을 빌려줘? 라는 네, 생각을 할 정도로 아무도 시도를 한 적 없는 사업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정도의 이제 스타트업 아이디어나 네, 아이템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트업의 실패 요인은 뭘까요?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요인은 좀 다양히 있습니다만 뭐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뭐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 자금 부족, 팀원 구성 문제, 경쟁이 뒤져, 가격 원가 문제, 뭐 나쁜 제품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뭐 나쁜 제품, 경쟁이 뒤져, 비즈니스 모델 문제 등등이 실질적으로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원인은 프로덕트 마켓 핏, 프로덕트 제품하고 시장이 핏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실패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고 자금 부족에서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스타트업을 하실 때 이제 제일 정말 미친 듯이 이제 물고 늘어져야 되는 게 프로덕트 마켓 핏입니다. 네, 그래서 프로덕트 마켓 핏만 잘 되면 투자 받는 건 문제 없고요. 시장이 어렵다고 해도 투자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하면 언제나 뭐 이렇게 네, 이런 상황을 정말 많이 경험을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공감을 일단 먼저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스타트업이 왜 어려운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품 관련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컨셉 테스트를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테스트라고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서 움직인다가 테스트가 아니라 아, 이 자, 우리가 어떤
그 작은 뭐 MVP라고 하는 최소 기능의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최소 기능의 제품이 실질적으로 사용이 그 저희가 생각하는 유저에게 뭐 보내서 어, 이게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쓸 수 있을 건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네, 이 테스트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걸 하면서 또 이제 돈이 부족하겠죠. 네, 그 자본이 이제 자본이 부족할 거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은 혼자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시장에서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있는 자가 필요하고 관리가 또 회사의 비전을 가지고 활동력, 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네, 그런 분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대부분 두 명이서 좀 공동 창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팀원을 찾는데도 어렵고 그리고 찾아서 같이 일하는 것도 매우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어렵다, 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각오가 필요하겠죠. 네. 스타트업, 정말 해도 될까? 네, 해야 될까? 하면 이제 내가 어떤 거를 포기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그런 좀 마음의 그리고 정신적인 각오, 네가 필요하고요. 그 뭐 주변에서도 막 반대할 수 있겠죠. 저는 가족이 반대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반대하는 분들을 어떻게 또 좀 설득시킬 수 있을까? 어, 그 반대에 어떻게 또 반대에 반대를 할 수 있을까라는 뭐 그런 각오죠. 그리고 리스크 해치, 네, 위험에 대한 대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나의 모든 걸 포기하고 스타트업을 한다라고 하면 매우 리스크가 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내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리스크를 좀 대비를 하면서 스타트업을 할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뭐 금전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삶의 질 부분일 수도 있고 네, 좀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어, 회사를 아직 다니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대학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스타트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실 건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 스티브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뭐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때려치고 창업을 했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약간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이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때려치고 창업을 한 게 아니라요. 창업을 하다가 너무 잘 되고 이 잘 될 게 이제 훤히 보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학교나 뭐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 여기에 집중하는 게 나한테 훨씬 더 좋겠다라는 타이밍, 밸런싱을 하다가 여기에 좀 더 이제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그 타이밍에 이제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제 밸런싱을 해 주시면서 가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아니면은 리스크가 너무 커집니다. 물론 집에 돈이 많으셔서 네, 작업을 몇 번 하고 망해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셔도 상관없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네, 밸런싱, 리스크의 밸런싱을 잘 하시고 대비도 잘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문제라고 하는데 문제에 너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문제라고 하는 거는 어, 이 시장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팔려고 하는 대상이 가진 문제점을 정말 집요하게 파셔야 돼요. 네, 내가 생각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사람들이 좀 불편해 할 거야. 정도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 할 거야 라는 게 있으면은 이걸 그 사람들하고 그 생각하는 그 타겟한테 가서 계속 물어봐야 되고요. 근데 정말 그런지를 계속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문제들이 보일 수가 있고 아니면 좀 더 그 문제에 대해서 딥하게 네, 이해력도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문제에 집중을 하고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이 문제는 파봤더니 아, 사이즈가 만약에 이걸 상업화하더라도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라고 하면 문제에 대한 피벗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제 돈을 받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문제에 무조건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자, 성공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성공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열정과 진짜 끈기, 그리트라고 하는 이제 정신이 필요합니다. 네, 어, 이 그릿이 없으면 금방 포기하고 네, 주저앉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시작을 했으면 끝은 봐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이제 끌고 가셔야 되는데 물론 이건 정신이라서 하면서 안 되는 걸 계속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면서 안 되는 건 피하거나 부수거나 하는 네, 그런 방법으로 이제 계속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발품팔이 행동을 정말 하셔야 돼요. 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서를 뭐 완벽하게 적겠다. 뭐 몇 주, 몇 달 동안 기획서만 적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한 70% 정도 내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일단 행동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기획서는 어,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고객을 만나고 전부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으로 네, 절대 이제 멈추지 않고 탁상 공로만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시고 움직이면서 어, 계속 개발해 나가는, 네, 발전해 나가는 걸 이제 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패에서 스마트하게 배우기. 이건 자세인데요. 실패를 하면 많이들 이제 주저앉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똑같은 실패를 또 반복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실패를 하고 나서도 계속 스마트하게 그 실패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다음에는 그 실패를 또 하지 않도록 네, 계속해서 배워 나가는 네,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만 된다면은 솔직히 어떤 사업을 하시든 다 성공을 하실 수가 있고 스타트업도 무조건 네,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방금 이제 실패해서 스마트하게 배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방법론이 있어요. 린 스타트업이라는 방법론인데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이걸 이제 바이블로 생각을 하는 그 책이 있어요. 린 스타트업 책이. 네, 이 책입니다. 린 스타트업. 에릭 리스라는 분이 이제 낸 책이고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이게 약간 성경 같은 네, 모두가 린 스타트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린 스타트업은 좀 다양한 당연한 문화라고 네, 받아들이고 이제 사람들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린 스타트업은 어, 과학적인 접근법인데요. 과학적인 접근법이 뭐냐? 어, 논리적으로 이제 가설을 세우는데요. 그 가설을 세우고 나서 이 가설이 맞는지 체계적으로 실험들을 하고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이 가설이 맞다 틀리다를 보고 맞으면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아니면 자, 그러면 다른 이제 가설들을 또 세워서 그 실험을 하는 네. 그래서 experiment, 실험이라는 단어들도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꽤 많이 써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린 스타트업을 하면서 하는 이유가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좀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많이들 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인드셋이 있어서 투자를 받을 때도 이제 한 번에 막 뭐 100억씩, 1000억씩 뭐 이렇게 받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스타트업 투자 받을 때 초기에는 뭐 시드 받고 그다음에는 뭐
프리 A 받고 시리즈 A, B, C, D 이렇게 받는 이유가 이렇게 계속 그 전체적인 면에서는 이 단계별로 해야 되는 실험들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인드셋을 좀 가지시면 투자자들과 이야기하는 데도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린 스타트업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린 스타트업은 이제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부분이 전통적인 방식은 이제 비전을 수립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제품을 만들기까지 한 번에 전부 다 해버립니다. 네, 린 스타트업은 비전 전략이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 때 있어서 제품을 한 번에 만들어서 뿌리지 않고 제품을 하나 만들고 테스트를 계속 해봅니다. 그러니까 완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죠. 완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최소 기능의 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시장에 테스트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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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좋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제품 완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파는 네, 그런 전략인데요. 제품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전략이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전략이야라고 해서 이제 전략을 또 피벗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자 완제품을 한 번에 만들어서 판다라고 했을 때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제품을 이제 만들면 실제로 쓸까 팔릴까요? 음, 재미로 몇 개 정도는 팔리겠죠. 네, 하지만 실질적인 돈을 벌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으려면 린 캔버스, 린 스타트업을 하시는 게 정말 좋고요. 린 스타트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린 캔버스라는 걸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회사 다니신 분들은 비즈니스 캔버스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비즈니스 캔버스랑은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린 캔버스는 일단 스타트업답죠. 첫 번째 스텝은 문제에 집중을 하고요. 두 번째 스텝은 이제 고객 세그멘트, 고객군에 집중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와 고객에 집중을 하면서 떤 고유 가치의 제안을 할 건지 3번째 중간에 로 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솔루션을 제안할 건지 그리고 경쟁 우위는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경쟁 우위가 있는지 그리고 나서 수익원.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수익화 시킬 건지. 그리고 비용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핵심 지표. 자, 우리가 그러면은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의 핵심 활동은 어떻게 측정을 해야 이제 우리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나라는 것들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채널로 가죠. 이제 고객에 자 어떻게 하면 도달을 할 수 있을지를 보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링 캔버스를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링 캔버스는 어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면서 테스트를 하기도 매우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예를 들어서 뭐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다라고 했을 때 기술력으로 먼저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 우리가 가진 기술력을 다양한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해보고 고객군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뭐 하나의 우리의 기술력이지만 뭐 여러 개의 링 캔버스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 채울 필요는 없는데 일단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어, 우리 팀끼리 공유하고 하는 거에서 정말 이제 어, 시각화해서 모두가 이제 같은 same page에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툴이라서 꼭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제조, 측정, 학습, 피드백 루프도 린 캔버스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어, 이제 이걸 활용하는 피드백 루프를 활용하는 목적은 총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제 프로세스는 처음에 이제 학습으로 시작하겠죠. 학습으로 이제 시작하는데, 어, 학, 이제 가설을 먼저 설립을 해요. 어떤 걸 학습할 건지.
가설을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제조를 빠르게 하죠. 그래서 MVP,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들고 잠재 고객의 반응을 보고 이제 영업도 간단하게 해보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 대한 니즈를 빠르게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습득한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을 하죠. 네, 그래서 측정을 해서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지표를 사용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제대로 된 지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데이터 이제에 대한 어,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이제 필요가 좀 없어지기 때문에 네, 좀 측정도 이제 맞는 지표를 활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이 지표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 방법은 잘 먹힌다 하면은 이제 계속 다른 그 피드백 루프로 돌리면 되고 만약에 안 된다 하면은 자 그러면은 피벗을 해서 새로운 가설을 세워서 다시 이 루프를 돌려보는 네, 방식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회사 내부에서는 이 피드백 루프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꼭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뭐 엑셀러레이터든 뭐 벤처 캐피탈이든 이런 사람들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에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재미로 좀 넣어본 건데요. 창업가 자격 테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여기에서 1번에서 20번까지 있는데, 네, 좀 다양한 내용들이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어, 17개가 그렇다라고 나온다면 창업하기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들 합니다. 네, 그래서 내용들이 좀 어, 네,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해서 그렇다고 자격이 없다는 아니고요. 네, 만약에 뭐 10점이다라고 했을 때는 자, 그러면 내가 어, 창업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진짜 창업이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좀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야겠다라는 마인드셋으로 네,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한 약 1시간 정도 이제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제가 링크드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링크드인으로 네, 연락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블로그도 사용을 하는데요. 네, 그 블로그도 이제 와서 제가 적은 내용도 네, 같이 습득을 해주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드리면은 일단 제가 스타트업을 봤을 때 정말 진짜 중요한 건 액션인데요.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네, 삶에 있어서 이제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내가 꼭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일단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해보시고 어, 거기에서 배움도 무조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온 배움은 언젠간 또 쓸 수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행동을 해주시고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어, 쪽에서 이제 새로운 사업이나 아이디어를 또 발굴을 하시고 사업들을 해 나가시려고 하시는데 어, 트렌드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지금은 막 너무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메타에서 또 오큘러스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애플에서도 새로운 네, 비전 프로도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시장은 다시 무조건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계속 네, 피드백 룹을 돌리면서 네, 학습하시면서 네, 더욱 좋은 네, 스타트업과 네, 기술력을 가지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